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금융상품 중에서 금융부채 쪽 하겠습니다. 금융부채에서 이제 주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제가 보니까 이제 사채가 주로 시험에 나오고 있고, 사채 중에서도 이제 일반 사채 부분이 있고, 전환사채, 그 다음에 이제 신수인수권부 사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문제가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항상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1차 시험에 항상 나오고 있고, 근데 2차 시험에서도 보니까 이제 이론 문제 개념으로 그 전환사채하고 이제 복합금융상품, 뭐 복합금융계약,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환사채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 쪽하고 이제 교과서만 보시니까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전환사채 중에서 이제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전환사채 이제 전환권이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겁니다. 전환권하고 사채가 있는데, 이 전환권이 그 이제 수량하고 확정 금액이 이제 픽스가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수량하고 전환 금액이 확정된 게 있고, 미확정이 있습니다. 미확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확정된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본으로 되고, 미확정된 건 우리가 이제 부채로 이제 봅니다. 자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본의 특성은 이제 자산 빼기 부채, 즉 잔여지분이에요. 잔여지분. 그래서 자본으로 인식하면 처음에 이제 측정했던 그 자본이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 변동이,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전환권이라면 이제 주식 가격이 있는데, 주식 가격이 변동에 관계없이 전환권의 금액으로 쭉 갑니다. 근데 이제 부채로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전환권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 전환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주가가 올라가면 그 전환권이 이제 부채 쪽에 있으니까, 전환권 대가가 부채 쪽에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전환권 대가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부채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제 손실이 이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면 기업한테 좋은 거잖아요. 기업한테 좋은 건데, 재무제표상에서는 부채가 들고 손실이 이제 커지고, 그다음에 주가가 내려가면 부채는 감소하고 이익이 나는 이런 구조로 돼요. 그래서 언뜻 우리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주가가 올라가면 회사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면 손실이 이제 커지고 있고, 손실이 커지면 단기손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엄청나게 급등하는 경우는 단기손익이 커지면서 영업이익을 다 상쇄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영업이익은 플러스인데 단기손익은 이제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도 있죠. 이게 어떤 문제냐면, 그 상장회사들은 그 자본 잠식이라든지 이제 영업손익, 단기손익이 없으면 그 상장 폐지 요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상황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회계 처리 때문에 이제 나쁜 신호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최근에 이제 리피싱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많이 됐었고, 이 관련해서 이제 2019년도에 그 논문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논문이 소개해 드리려고 이제 요 챕터를 잡은 거고, 요 논문이 나왔다는 소리는, 2019년에 나왔다는 소리는 앞으로 이제 2차 시험, 특히 이제 1차 시험은 이제 논문 갖고 시험을 잘 안 나고 정형적인 문제가 주로 나오고 있고, 2차 시험에서 이제 논문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뒷부분에 그 논문에 보면 이제 이론 문제하고 이론 문제가 몇 개 이제 나온 게 있습니다. 소개해 드릴 거고, 그다음에 요 시간 되시는 분은 요 논문을 찾아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논문이 뭐 이렇게 어렵지도 않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시중에 나온 그 금융부채, 금융상품인 이제 금융부채 쪽 우리가 전환사채를 다루는데, 전환사채는 대부분이 다 이제 전환권이 확정됐던 이 자본으로 이제 본 걸로 이제 우리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성격으로 본 거는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032호 쪽에 다루고 있고, 이 사채 쪽, 우리가 이제 미확정돼서 부채를 보는 거는 그 1109호 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과서만 보시는 분들은 그 개념적으로 이제 잊어먹고, 너무 이제 이 전환사채는 자본에만 되보겠다, 이런 걸로 이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전환사채에 대해서 자본을 할 때하고 부채할 때하고 약간 이제
처리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것도 좀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요즘에 핫한 거고, 앞으로는 나올 수가 있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이제 상장사들의 대부분의 이제 전환권은 이 금액이 고정되는 것보다도 이렇게 금액이 변동될 수 있는 이런 조건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는 주로 이제 우량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미확정돼서 이제 리피싱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리피싱하는 조건으로 많이 나옵니다. 먼저 좀 자세히 개념 문제로 많이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부채의 먼저 의의를 보겠습니다. 금융부채 뭐냐? 금융부채는 금융이라는 단어가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계약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이라는 것도 이제 중요한 단어고요. 계약상 의무다. 어떤 거냐? 이제 거래 상대방한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 그러니까 금융자산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을 한 계약상의 의무. 그러니까 금융자산. 쉽게 말해서 그냥 현금,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금융부채로 본다. 네. 자기 상품을 결제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중에서 이제 수량이 변동 가능한 비파생 상품,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전원권 대가 중에서도 수량이 이제 확정되지 않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요런 것들, 전원권에서 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금융부채는 그냥 쉽게 말해서 이제 계약상 의무인데, 그 계약상 의무를 이행을 하는 거잖아. 이행을 하는 건데, 금융자산이라든지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무를 이행하잖아요. 이행하는데 우리가 용역으로 이렇게 우리가 매출 이런 쪽으로 이행하는 게 아니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로 이행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개념이 이제 법인세도 우리가 이제 이행을 할 때 금융자산을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현금을 국가한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법인세는 우리가 이제 금융부채를 안 보는 이유가, 법인세는 이제 계약에 의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법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법인세는 우리가 금융부채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충당부채, 우발부채, 이제 우발자산 같은 건 이런 의대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에서 생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금융부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키포인트는 먼저 이게 계약에 의해서 생긴 거냐, 그리고 의무를 이행할 때 어떤 걸로 하면서 해소가 되는 거냐, 요게 이제 주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기지분 상품으로 이제 결제되는 계약인데, 자기지분 상품이라는 게 IFRS에서 참 어려운 표현이에요. 이게 실제로 우리 실무라든지 금융업이나 뭐 이렇게 우리 업종에서 이렇게 잘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지분 상품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주식 관련된 거예요. 주식. 내 지분이니까 자기 주식.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예전 기준서, KIFRS 말고 이제 일반하게 유저들 보던 기존 기준서 중에서는 다 이제 자기 주식 등으로 표현을 했는데, IFRS는 이제 원칙 중심의 이제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제 다 서술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다 포괄하는 개념인 자기지분 상품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항상 예시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같이 이제 알고 계시면 개념 이해하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지분 상품은 자기 주식 같은 것을 얘기한다. 거고, 자기 주식 같은 것들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확정되어 있는 거는 이제 지분 상품, 아까 계속 말씀드리면 전환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확정되어 있는 계약은 지분 상품이고, 수량이 변동한 계약은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기준서가 적용하는 기준서가 달라요. 1109호, 1132호에서 이제 우리 기준서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회계는 기본적으로 이제 법적 형식이 아니라 이제 실질이기 때문에 모든 게 우리가 이제 실질에 따라서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약간 사족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회계의 기본 큰 원칙이 이제 법적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하기 때문에 실질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질을 따져서 우리가 이제 그 분류를 하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보시면 이제 보유자에게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된다는 우선주, 그러니까 그러니까 글자 형식적으로는 우선주니까 우리가 이제 자본으로 볼 수가 있지만,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우선주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특정 일이나 그 후에 확정되거나 결정 가능한 금액으로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우선주는 부채다. 그러니까 상환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상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계약상 의무가 당연히 있겠죠. 계약상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할 때 그 금융자산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명칭이 우선주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부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이제 그 IFRS 뭐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우선주를 상한 우선주를 그 우리가 이제 그 자본으로 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 이제 IFRS 때는 이제 우리 상한 우선주는 당연히 부채입니다. 그래서 우선주라는 표현을 썼지만 우리가 그 실질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상한 의무가 있더라. 그래서 부채로 분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금융상품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그 해당 금융상품 판매를 요구하여 현금등 금융자산 수취할 권리가 부여된 금융상품은 금융부채다. 이걸 우리가 툭 가는 금융상품이라는데, 이렇게 금융상품 보유자가 언제든지 이제 판매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판매를 요구할 수 있으면 발행하는 입장에서 채권 그 발행하는 입장에서 실무자죠. 발행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이행을 해야 되니까 자본이 아니잖아요. 자본이라는 거는 다시 이제 그 빽할 필요 없는데 다시 줘야 되니까 이런 금융상품은 그 부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약일 하나하나씩 잘 보셔야 돼요. 뭐 다음에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신종자본증권 이런 말이 있는데, 신종자본증권도 실제 표현상으로는 무조건 자본으로 가지만 이제 신종자본증권이라는 계약이 워낙 다양하게 있습니다. 회사들별로 신종자본증권을 이제 발행할 때 계약 조건 다 회사들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신종자본증권이라고 해서 자본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발행 조건을 봐서 이게 이제 부채가 될 수도 있고 자본으로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겁니다. 금융부채 분류를 좀 보면은 금융부채는 크게 이제 삼각구 원가를 측정하는 금융부채, 일반적으로 사채죠. 일반 사채. 그다음에 삼각구 원가를 측정하지 않고 별도의 후속 측정 기준을 적용하는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세 번째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부채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지정하는 경우는 우리 이제 그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파생 쪽에서 그 회계 불일치를 이제 맞춰주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예외적인 경우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이제 금융부채라는 거는 계약이 있고 그 현금 자산으로 계약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자산으로 이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이미 다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는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는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언제 이행하겠다는 스케줄이 있는 겁니다. 스케줄 있고 이절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금융부채는 요 1번 삼각형 원가를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대부분 가게 되는 겁니다. 가게 되는 건데, 요런 금융부채가 또 이제 공개되는 시장에서 이제 그 거래되는 경우가 있어요. 거래되는 경우는 이제 후속 측정이라든지 뭐 예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각구 원가로 측정하지 않고 후속 측정 기준을 적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 삼각구 원가 측정하는 걸로 한다는 건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원칙적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 삼각구 원가로 측정하는 거, 그 다음에 후속 측정하는 거, 그 다음에 단기손익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거, 세 가지가 있다. 금융부채 최초 추정 계속 하면은 우리가 이제 최초 인식 시점에서 금융자산은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건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제 공정가치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구 원가로 이제 측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기손익하고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 발행할 지적 관련된 거래원가를 나오는 거예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한다. 거래원가 이런 것들은 이제 거래원가에 이제 가감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단기손익 공정가치 인 경우는 우리가 이제 거래원가 해봤자 공정가치 해봤자 거래원가 해봤자 공정가치를 하면은 또 공정가치 손익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필요하기 때문에 공정가치 취득원가 쪽에 가감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거래원가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공정가치 하는 거는 공정가치를 어차피 이제 그러니까 거래원가 늘어난 만큼 또 공정가치만큼 또 차이가 나니까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회계 분기만 늘어나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 인식 시점의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다르다고 결정한다면 금융상품은 그 날짜에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한다. 다르다고 하면은 손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최초 인식 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과의 차이는 손익을 인식한다. 그 다음에 그 밖에 모든 경우는 최초 인식 시점의 공정가치 거래가격 차이를 이해하기 요구하는 측정치에서 그런 차이를 조정해서 이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정가치 하는 것들은 바로 이제 손익으로 인식하는 거고 그 외의 것들은 그 차이를 이해해서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념적인 문제에서 나눈 거기 때문에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사채 들어가겠습니다. 사채. 요번 여러분들이 이제 금융부채를 이제 하는 거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이제 금융부채 개념은 이제 우리 이제 계약상 의무로 인해서 금융자산이라든지 금융부채 그러니까 이제 이동이 있는 거예요. 이동이 있는 게 이제 우리 금융부채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번 이 수업이 이제 특강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특강의 이제 주된 포인트는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이제 2019년 논문이 있어요. 전환사채 관련된 논문이 있고 전환사채 중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은 주로 이제 교과서에는 이제 전환권을 자본으로 이제 기본 전제로 깔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실무에서는 자본보다 또 부채로 가는 것들이 많고 그런 논문이 2019년도에 나와서 앞으로 이제 2차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위주로 이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사채 이런 것들은 다 시중 교재에 다 있는 것들입니다. 시중 교재에 다 있고 이제 사채는 여러분들 사채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회사가 이제 발행하는 게 사채잖아요. 회사가 발행하는 게 사채고 스케줄이 있어요. 스케줄이 이제 몇 년 동안 주겠다.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만기 일시 상환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이자율이 있습니다. 이자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유효이자로 이제 표시이자 같은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실제 실무에서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00명 만기 금액이 예를 들면 10,000원이다. 10,000원이고 이제 이자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이 얘를 이제 발행 금액을 9,000원에 발행하거나 뭐 8,000원에 발행하거나 아니 어디는 뭐 또 1,100원에 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회사는 이게 자기 신용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회사채를 수요하는 기관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해서 발행 금액을 결정해요. 발행 금액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요 현금 흐름을 맞춰주는 것들이 이제 유효이자잖아요. 유효이자로 이제 우리가 이제 발행 금액하고 현금으로 이제 할인율이 유효이자로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실무에서는 이렇게 이제 우리 현금 스케줄 나오고 명목상의 현금 스케줄 나오고 발행 금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역으로 이자율이 나오는 거예요. 역으로 이제 유효이자율이 나오는 거고 실제 여러분 교과서 여러 시중에 있는 것들은 실제 유효이자율이 지어주고 발행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실제 실무에서는 반대입니다. 이미 스케줄 나오고 발행 금액이 나왔고 그 다음에 계산기나 뭐 다른 공학기계를 이용해서 유효이자를 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표시이자라고 유효이자를 같으면 이제 액면을 발행하는 거고 표시이자라고 이제 유효이자를 더 크면 이제 할인 발행을 하는 거죠. 네, 표시이자율이 유효이자보다 크면은 할증 발행을 하는 거죠. 유효이자율은 시장에서 이제 요구하는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시장에서 요구하는 유효이자율이 뭐 10%인데 표시이자율이 뭐 5%다.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이 사채를 사겠어 안 사겠어요? 시장에서
유의자율이 4개 10%짜리가 있는데 이 회사는 5%밖에 안 줘요. 그럼 인기 없는 거잖아. 인기 없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다운되겠죠. 수요 공급, 모든 게 다 가격은 다 수요 공급 원리를 따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다운되는 거예요. 다운되는 거고, 여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표시자율이 더 높고 15%고 시중에는 하는 게 10%다. 그러면 이 사채를 다 사고 싶어 하겠죠. 이자율이 훨씬 많으니까. 그럼 당연히 사채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런 개념이 크게 이제, 그러니까 직관적으로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계산기에 뭐 이렇게 두들길 필요도 없고, 유효자율과 이제 표시자율 사채라는 건 돈, 이것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기관들, 전문적인 기관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유효자라고 이제 표시자를 당연히 높은 거 투자하는 거죠. 발행자 입장에서 채무 상품의 발행과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가 이제 발생하면, 발행자 입장에서 거래원가가 발생하면 채무 상품 발행가액에서 차감해서 유효자를 계산합니다. 발행자에서 일어나는 거래 원가가 있고, 그 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 발생하는 거래 원가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각각 금융기관을 다 낍니다. 이게 어떤 회사를 끼고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살 때도 어떤 회사를 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수료가 다 나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발행자의 수수료하고, 보시면 이제 투자자의 수수료가 다르잖아요. 투자자의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그 발행자의 유의자율하고 투자자의 유의자율이 실제로 달라요. 실무에서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실제 이제 교과서에서는 요 거래원가가 이제 똑같다. 아니면 거래원가가 이제 거의 이제 똑같다는 표현보다도 거래원가는 없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서 투자자하고 발행자하고 이제 금액이 똑같고, 그런 가정하에서 이제 회계 처리하는 걸로 들어갑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발행자의 수수료하고 투자자의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처럼 발행자, 투자자, 유효자율이 다른 게 일반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과서 보는 거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그런 거고, 실제 이런 것까지 교과서에 들으면 교과서 설명에도 어렵고, 그다음 분계도 엄청 많아집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사채에 대한 회계 처리가 알려주는 게 포인트지, 이런 실무는 나중에 하면 되니까. 실제로는 우리 유효자율이 다 다르다는 거고, 실제로 다 거래원가 다 발생한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처리 보면 우리 이제 표시라고 이자율을 같으면 이제 액면 발행할 때는 현금하고 사채 이렇게 됩니다. 이게 똑같은 금액으로 되는데, 우리 이제 할인 발행 하면 이제 사채가 10,000원이면 현금이 이렇게 되고, 할인 차금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할인 차금. 그래서 사채 할인 차금 들어가고, 이제 사채. 뭐 표현하기 나름인데 사채로 표현할 수도 있고 현금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채 할인 차금이 들어가서 사채의 차감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할증 발행이면 이 할증 할인은 사채 기준으로 표현한 거예요. 사채를 할인해준다, 사채를 할증해준다 해서 현금, 사채, 할증 여기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회계 처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요 사채 할인 차금과 요 할증은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 이자를 줄 때 유의자율법으로 우리가 이제 하게 됩니다. 회계에서 유의자율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이자를 주면 돈 나갈 때는 액면 이자가 나가는 거예요. 현금. 액면 이자가 나가고, 이자 비용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 나가고, 현재가 차감이 없어지니까 여기 할인 차금이 대변하고, 아니면은 요 할증할 때는 이자 비용을 줄여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자 지급이 사이에 사채 발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는 1월 1일, 여러분들 책에서는 뭐 1월 1일 날 뭐 발행한다는 게 많은데, 실제 실무에서는 뭐 회계 처리를 1월 1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는 뭐 돈이 뭐 1월 1일 날 필요한 게 아니라 3월 달에도 필요할 수 있고, 4월 달에도 있고 필요할 수도 있고, 7월 달에도 필요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하기 편하게 우리가 이제 발행 중을 할 때 이자는 1월 1일부터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도매매 채무 상품에 대해서는 각 보유자별로 보유 기간만큼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최종 보유자가 이자 지급간에 전체 이자를 받는다. 뭐냐면 실제로 이제 뭐 우리가 1월 1일부터 1월 1일 발행해서 이때 이제 7월 1일 날 우리가 이제 사채를 이제 거래를 했어요. 사채를 거래하면 실제 이자는 이때 주고 이자 지고 6개월 동안에 이제 이자가 발생했잖아요. 이자가 그죠? 이자가 발생했으면 요 이자를 거래하는 당사자끼리 요 이자만큼 더 받고 더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도 이제 사채를 할 때 6개월 동안 이자를 생겼으니까 발생 기준을 회계 처리하니까 그만큼 잔고 금액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채 취득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의 투자 자산 쪽에 발생 이자만큼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만큼 감안해서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겨준 거예요. 넘겨주고 그 사람은 받는 거고 이런 개념이 되겠어요. 그래서 채무 상품의 중도 매매 시 최종 이자 지급으로부터 매매일 사이에 발생한 이자만큼 거래 가격에 포함돼서 하는 거예요. 요것도 포함해서 우리가 돈을 서로 공정 가치를 따져서 주고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자 지급 사이에 발행한 사채도 우리가 시전 이자 지급에 발행을 하면 무슨 말이면 이제 7월 1일 날 우리가 사채를 발행해도 실무상으로는 이게 이자 지급은 1월 1일부터 줍니다. 카운트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은 6개월 동안에 이자도 우리가 이제 가격을 받는 거예요. 가격을 발행할 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금 받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미지급 이자잖아요. 미지급 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돈을 투자자한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본 개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실무적으로 우리는 7월 1일 했더라도 7월 1일 날 이런 카운트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1월 1일부터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 1월 1일 날에 했을 때 유의제하고 요 7월 1일 날에 했을 때 또 유의제가 달라요. 왜냐면 시장 상황이라는 게 바뀌니까.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1월 1일 날에 유의제라고 7월 1일에 유의제를 좀 달라서 이제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라든지 이런 시중에 있는 중급회계 책은 요 발행 당시 이자라고 그러니까 발행 당시 이자라고 실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자 지급을 시작하는 유의자라고 똑같다는 전제에서 책을 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1월 1일 이자라고 7월 1일 이자로 다르다. 그러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중간에 사채납을 발행할 때는 요 이자 지급도 카운트해서 우리가 이제 발행을 한다. 이런 게 왜 처음에 났으면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사채 공부할 때 실제로 사채는 현금으로 있고 할인율로 이제 열심히 이제 계산기 뚫으면 나오는 거잖아요. 나오는 건데 이제 이자 지급 관련된 거를 처음에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이자 지급이 이게 왜냐면 이게 갑자기 이제 1월 1일 날 발행하다가 갑자기 문제 보면 중간에 했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려운데 실제로 발생 이자도 포함해서 거래가 된다. 이것만 머릿속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자 지급일 이자가 지급되는 거고 중간중간에 매일매일 이자는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이자 발생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사고 팔 때는 발생된 이자를 포함해서 우리가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하는 부분이 이자 발생하는 부분, 이자 발생 부분하고 순수한 사채 금액 이 두 개로 이제 쪼개져서 우리가 이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회계 처리라든지 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쪼개지면 됩니다. 이 이자 발생 부분하고 순수한 사채 금액.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고 팔 때
손익, 거래 손익증은 어디서 나면 이때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순수한 사채 금액은. 이거는 이미 다 알기 때문에 뭐 공정가치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미 다 아는 거지만 실제로 이제 순수한 사채 금액은 그 거래일자에 이제 매도하는 날짜에 또 유효이자를 다시 한번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부상에 있는 유효이자율하고 실제 거래하는 날짜, 매매하는 날짜의 유효이자율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래 손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금융부채 후속 측정은 이제 모든 금융부채 몇 가지 금융부채 대부분은 후속적으로 이제 삼각구 원가로 측정한다. 그거 이제 머릿속에 있으면 되시고, 삼각구 원가로 측정하는 경우는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취득, 발행이라든지 취득 당시에 유효이자율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처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좀 저도 옛날에 헷갈렸던 부분이 실제 이제 매각할 때 이제 중도 일부를 처분하거나 그럴 때는 처분일의 유효이자율 평가 공정가치 실제로 이걸로 이제 주고받는 거예요. 실제 우리 매매가액은 얘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가 거래 손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인 거예요. 이런 구조. 그래서 이것만 머릿속에 있으시면 돼요. 실제 채권 시장을 하면 주식도 매일매일 변동하잖아요. 실제 이제 우리가 이제 채권 공모 채권 시장 보면 이 채권도 이제 매일매일 그 이자를 변동하잖아요. 최근에도 이제 뭐 장기 10년물 금리가 오르듯이 그 금리가 오르면 사채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금리가 내려가면 사채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사채 가격도 매일매일 이제 변동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내 장부상에 있는 금액하고 거래되고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금액하고 차이가 납니다. 이제 우리 삼각구 원가를 측정할 때 금융부채의 경우는 이제 유효이자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자 비용을 계산합니다. 이자 비용을 계산해서 할인 차금이라든지 할증 차금도 이제 그 유효이자율법에 따라서 이제 하나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만기일 때는 최종적으로 사채 액면 금액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채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제 공부한 경험을 이제 저도 이제 이게 사채 좀 처음에 쉽지 않았어. 사채 쉽지 않은데 이 계산을 두들기는 것보다, 문제 많이 푸는 것보다 이런 재무관리 쪽에서 사채 현금 흐름 있잖아요. 현금 흐름하고 바뀐다. 이런 컨셉, 기본 개념이 머릿속에 있은 다음에 회계 처리하셔야지 이제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